네,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물적 강제 처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물적 강제 처분이라고 하는 건 증거물이나 물수물의 수집,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 처분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행하는 검증은 증거조사의 일종이므로 강제 처분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수사기관의 검증만이 강제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물적 강제 처분인 에는 압수수색 검증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화면을 공유하고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화면을 공유하고 압수수색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인적 강제 처분인 구속과 함께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강제 처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강제 처분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정, 공판정에서 행하는 압수수색에는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법원이 공판장에서 행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법정 외에서 공판장 외에서 할 때는 법원이 검사장이 주최해야 된다 하더라도 영장을 발부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압수수색하려면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죠.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인신구속에 있어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형소법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압수수색 검증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것 이렇게 기재하고 있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느냐라고 하면 상당한 이유가 좀더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물적 강제 처분은 수사의 초동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인신 구속을 하는 경우보다는 조금 낮은 그죠? 체포 구속보다는 낮은 범죄 혐의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법원에서 하는 것을 형소법 규정해 놓고 이것을 수사기관이 하는 것으로 중요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때에는 압수수색할 수 있고 수사기관도 필요할 때에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당연히 필요한 때 필요성이라는 요건이 있어야 되고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것을 뭐 증거물이나 물수물이다라고 해서 압수수색을 해간다. 그러면 기본권에 대한 큰 침해가 있으니까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범죄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대상자와 그 피의자 사이의 인적 관련성, 그러니까 객관적인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S의 원칙은 수사의 조건과 동일한 내용이고 우리나라의 태도를 보면 법원이 압수수색 검증을 하는 것으로 기재해 놓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기관이 준용하는 식으로 그렇게 법이 되어 있는데 대물적 강제 수사를 증거물을 찾는 것, 서치하는 것, 그다음에 오간의 작용으로 인해서 확인하는 것, 그다음에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로부터 점유를 빼앗는 압수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하는 식으로 규정을 해놓고 수사기관이 이걸 준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피의자 참여권이 문제가 됩니다. 압수수색 검증할 때 압수수색을 하려면 초동 수사 단계에서 파악의 증거물이나 물수물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압수수색하겠다고 통지를 하면 당연히 압수수색 대상이 된 물건을 없애버리겠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 또 하나의 문제는 자유 영역이다. 그래서 이게 미국 수사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버린 것, 예를 들어 쓰레기같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 이런 것은 문제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은 미국법에서 말씀드린 대로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그래서 합리적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기재해 보았습니다. 우리 법에서 말하는 압수라는 것을 통상 세 가지를 말하는데 압류, 영치, 제출명령 이 세 가지를 주로 말하는데 압류라는 것은 점유를 가져올 때 점유를 취득하는 과정에 강제력이 가해지는 경우 이런 것을 압류라고 합니다. 압류. 그리고 영치는 유리한 물건, 떨어뜨린 물건 또는 이미 제출 물건을 영치한다. 일본법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점유의 취득 자체는 의사에 반하지 않지만 점유가 취득된 다음에는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다. 그런 의미이고 제출 명령이라는 것은 일정한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처분이다. 그래서 압수라는 개념 안에 엄밀하게 따지면 압류, 영치, 제출 명령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수색의 의미는 지난번에 제가 미국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그런 내용을 기재해 놨습니다. 그래서 미국 판결의 갓게츠 판결 이후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창문으로 오픈필드 같은 데서 길거리에서 창문을 통해서 보는 것 이런 건 뭐 수색이 아니다. 그 다음에 후라시를 켜는 것 그런 것도 아니다. 그리고 조명등을 비추는 것 이런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스니프 개가 탐지견이 킁킁거리는 것도 수색이 아니다. 그죠? 주거지 마당을 비행기로 관찰하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오픈필드 개방된 경우에도 아니다. 라고 해서 뭐 플레인뷰 닥트린이라고 해서 뭐 명백한 게 딱 봤을 때 보이는 것 그런 것은 수사기관 종사자라든가 일반인이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에는 강제처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압수의 목적물은 증거물이나 몰수물이다. 증거는 이제 형사 재판을 해야 되니까 절차의 확보를 위한 것이고 몰수할 것은 판결 확정된 다음에 판결의 확보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문제되는 게 컴퓨터 정보 저장 매체의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통상 언론에 보면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그 압수수색 저렇게 생긴 통을 가지고 들어가서 가지고 막 나오는데 요즘에는 서류를 많이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이미징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USB가 있으면 USB를 가지고 오는 요즘 대부분 전자적으로 기록이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유체물인 서류를 갖고 올 때하고 또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검증에 대해서는 유체물인 뭐 서류 뭐 이런 것을 기초로 했을 때 규정만 있기 때문에 이 전자정보 매체,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법에 조금 흠결이 있어서 조금 규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판례가 이를 보완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보라는 것이 컴퓨터에 있는 것이 대량성과 그걸 출력하지 뭐 0과 1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컴퓨터 언어 자체로는 사람이 읽을 수가 없죠. 그것이 이제 변환돼야지 읽는 거니까
통상 컴퓨터, 옛날에는 컴퓨터를 그대로 가지고 왔지만 저장 매체를 지금은 이제 이미징해서 포렌식 팀이 가서 이미징해서 또 오는 방법으로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컴퓨터를 가지고 온다.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저장 매체 그 자체를 가지고 오면 영업을 못 한다든가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하드카피 하거나 이미징을 떠서 옵니다. 이미징을 떠서 와서 수학기관 사무실로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갖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원래는 현장에서 관련성이 있는 것, 렐러번스가 있는 것만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주 피수색자들이 반항을 하거나 시위가 있거나 하면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부 가져와서 이제 사무실에서 하는데 그게 이제 키워드를 넣어서 관련된 정보만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전부 다 하면은 위법수집 증거다라고 해서 증거 능력이 법정에서 많이 다퉈지고 최근에 판례의 경향은 그런 경우에 인정되지 않는다.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뭐 그런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형소법이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다른 유체물과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서 여기서 판례가 뭐 왕재산 사건, 종군당 사건 이런 것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다투어졌다가 이제 판례가 이제 정리되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보 저장 매체에 대한 압수가 있었다.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처분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맨 처음에 가서 수색과 압수를 한 경우, 그 다음에 뒤에 와서 확인을 하고 출력을 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1처분, 2처분, 3처분으로 쭉 나눠졌을 때 그 하나하나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를 어, 압수수색의 종합적인 과정으로 봐야 된다. 그런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특별 사상이 없는 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전체를 위협하게 할 정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법원에서 갖고 있습니다. 혐의 사실과 무관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절도죄로 횡령죄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갑자기 뇌물에 관한 다른 비자금에 관한 자료가 나왔다라고 할 때는 별건 증거기 때문에 새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그렇게 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갖고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새로 확인된 범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쓰여진 범죄 사실이 아닌 다른 사실을 입증하는 데 쓰면 그것은 이제 위법수집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죠. 이메일 압수수색 할 때에도 원거리 이메일은 어떤 사무실에 가서 이메일 압수수색한다라고 하면 이게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의 저장 매체에 접속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네이버를 압수수색한다라고 하면 네이버 본사에 가는 게 아니라 그 피의자의 피내세자의 사무실이나 주거지에 가서 압수수색을 해서 네이버에 들어가 있는 메일을 압수수색한다. 다음 압수수색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격지에 대한 것이지만
그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수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제 형소법에 규정되어 있는 몇 가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체물은 법원적 수사기관은 우체물 또는 전기통신에 관한 것으로서 관련성이 있는 것에는 재심 관석이 있다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보관하고 있는 부분의 제출이나 압수를 명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우체물에 대해서는 이게 우체국 국가기관에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제출 명령을 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군사상 군사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런 것이 이제 청와대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이죠. 청와대 의 특정 부서에 대한 민정수석실에 대했다. 총무비서관실에 대해서 했다라고 하면 그 군사시설인데 거기를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발부를 하면 그쪽에서 PH에서 그렇다면 압수수색영장에서 기재된 그런 사실을 추려서 주는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이미 제출 비슷한데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PH에 가면 거기서 이미 제출 협조해서 주는 그런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의 공무수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또는 감독관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수석 공무소 또는 당의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제하고는 거부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정원 같은 경우에 국정원 직원들은 보니까 국정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수사기관에 와서 증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공무상 비밀인 경우에도 수사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사가 모든 것을 우선한다고 볼 수 없죠. 군사상 필요, 공무상 비밀과 같은 것은 일정 부분 이렇게 제한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변호사, 변리사, 의사 이런 직에 있던 자 또는 있었던 자가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보관하고 있던 물건으로 비밀에 관한 것은 거부할 수 있다. 단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땐 예외로 한다. 그래서 몇 해 전에 법무법인 메이저 로펌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죠. 근데 원래 이거 안 되게 돼 있는데 왜 하느냐 이거 있지 않습니까? 공익상 필요 이런 것으로 하는 거죠. 타인의 승낙이 압수를 당함으로써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승낙을 할 가능성이 희박하죠. 공익상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하게 됩니다. 수색의 목적물은 사람의 신체, 요즘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핸드폰을 수색해서 압수하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물건, 주거, 기타 장소, 승용차입니다. 승용차의 나시방 등이라든가 트렁크에 비밀 장부를 가지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볼 텐데 양식을 볼 때 어떤 내용을 기재하느냐, 어떻게 기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무상 테크닉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차라는 것이 영장 청구는 헌법상 검사로 돼 있으니까 검사는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할 수 있고 사경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구속영장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되게 비슷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영장을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장 포맷을 봐야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냥 글로 보면 이제 이해가 어려운데 피제 피고인, 성명, 죄명, 앞선 물건, 장소, 신체, 연원이, 유효기간,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착수하지 못한다. 그리고 반환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서명 날인해야 됩니다. 서명 날인이 이게 가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서명은 있었는데 도장이 빠졌다. 날인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문제가 되겠죠. 나중에 제가 병인으로 활동한다면 아니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데 이건 뭐 발부가 위협하다. 그죠? 이렇게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형소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신 것 같아요.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 아니다. 그죠? 아니다. 그런 것이고 또 피의자나 피고인의 어떤 성명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명이 뭐 홍길동 그리고 일명 버벅이다. 그러면 일명 버벅이 이렇게 바로 닫고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하고 근데 피의자의 이름이 특정되지 않았을 때는 일명 홍길동 또는 일명 쌍칼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인상착의로 해서 특정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성명이 불분명한 경우에 인상착역 자기 키가 2m다 가슴이 넓다 얼굴에 흉터가 있다 이렇게 기타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는 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할 수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공판정에서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공판정 외에서 법원이 주체가 되는 경우라도 공판정 내에서 하는 경우에만 영장이 불필요하고 공판정 외에서 할 때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고 이미 제출물이나 유리물, 떨어뜨린 물건 이런 경우에는 필요 없죠. 유효기간은 7일이다. 7일이다. 통상 7일로 해주고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을 못하면 반납하고 새로 재발부를 받고 집행을 했더라도 부족하면 또 재발부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요즘 수사를 하는 거 보면 핸드폰 번호만 알기 때문에 통신사실 조회를 해서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세계 통신사에다 보냅니다. 통신사 확인하면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인적사항으로 전과조회, 주민조회를 해가지고 주거지를 하고 또 연락을 취해서 출석을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통신사실 확인 조회가 왜 수백만 건이 되느냐? 왜 그러냐 하면 아무런 범죄에 단서가 없고 핸드폰 번호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알면 통신사실 조회를 해서 얼마 전에 공수처에서 뭐 국민을 사찰했느니 물어본 말이 나왔는데 여전히 테크닉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그게 기초적으로 사람을 확인할 때 통신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영장에 기대한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마지막 시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그래서 뭐 7일인데 통상 4일째 끝났다라고 하면 그게 7일 이내에 사흘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합니다. 발부받아서 하고 6일하고 뭐 10시간 6일하고 10시간이 지나서 12시간만 남았다 그래서 12시간 내에 집행만 하면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말하기 때문에 조금 지나서 압수영장의 종기가 지난다 하더라도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나와 있네요. 형수법 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은 허가장으로서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영장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한 다음에 집행에 착수하여 실시하고 종료하였다면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필요성을 소명해서 새로운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 것이지 유효기간 남았다고 해서 다시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
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압수수색을 집행해서 종료를 했다. 그런데 보니까는 압수수색을 못한 게 있다. 그런데 발부받은 영장이 나흘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 영장으로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워런트 금지 이게 특정성, 영장의 특정성과 관련해서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것이고 영국에서 이 세금 징수라든가 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제너럴 워런트 홍길동에 대한 주고를 압수수색한다라고 해서 그냥 들어가서 아무거나 찾아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영장 금지된다라는 것이고 영장주의는 일반 영장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므로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할 물건 요게 특정돼야 됩니다. 특정돼야 되고 장소도 다른 장소와 합리적으로 구별될 수 있도록 특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지사 사건인 것으로 보이는데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했는데 그 사무실을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뭘 들고 가는 겁니다. 그거 뭐야? 보니까는 그게 바로 범죄의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보관 중인 것이니까 그 장소를 지나가는 것 거기에 있던 현존하는 물건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법원에서는 보관 중인 것이면 거기에 있는 물건을 말하는 것이지 거기에 그 사무실을 지나가는 물건, 현존하는 물건은 안 된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지사 사건에서 많이 논란이 됐던 그 판례입니다. 영장 집행은 검사 지휘에서 사경이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법원 직원한테 집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압수수색 영장은 반드시 사전에 제시해야 되고 118조가 개정돼서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우를 한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라고 하면 할 필요가 없고 사람이 없다. 그죠? 사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 그럴 때는 제시할 수 없겠죠. 공자님 말씀인 것이고 사전에 제시해야 하는데 118조가 개정이 돼서 영장의 제시와 사본의 교부 이렇게 제명도 바뀌었습니다. 사본을 교부해야 된다. 네, 구속을 할 경우 인신구속에 관해서는 긴급 집행이 인정이 되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긴급 집행하는 것이 안 된다. 이건 이제 차이점이니까 이 점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옛날에는 팩스로 수사기관에서 팩스로 보냈습니다. 팩스로 보내서 그쪽에서 금융기관에 보내면 팩스로 받은 것을 이렇게 추려서 그 내용을 금융계좌 영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줬는데 법원에서 이게 팩스로 사본을 송신하면 안 된다. 원본을 제시해라, 정본을 제시해라.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요 판례가 나온 다음부터는 제가 압수수색을 안 해봤는데 이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어서 어떻게 금기관에 가야 된다 그러면 전 금기관을 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무상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영장 제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그 피처분자 없거나 발견할 수 없는 등 현실적으로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하더라도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통상 사무실 압수수색하러 갔는데 책임자에게 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라고 해서 그 책임자가 협조를 해주면 빨리빨리 되는데 협조를 해주지 않고 모르겠다라고 하면 압수수색 할 때 딱 들어가서 움직이지 마라. 그리고 저쪽으로 다 가 있어라. 라고 하면 유독 한 사람이 저쪽으로 이렇게 계속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빗장을 숨겨놓은 장소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그쪽을 찾아서 목적물을 획득하는 그런 수사가 많이 있었고 이 판례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에는 대표자한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그래서 책임자에게 제시했다 하더라도 물건 소지인으로부터
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사본을 교부하도록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실무에서는 사본을 뭐 5장 만들어 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10명이었다. 라고 하면 또 사본을 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압수수색 집행할 때는, 수속에 필요한 처분할 수 있으니까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움직이지 마라. 하고, 발항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수가 있다. 라고 하시고, 위배할 때는 나가라. 퇴거하고, 그다음에 집행 종료시까지는 지키는 사람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자물쇠를 열거나 문을 따거나 할 수도 있는데,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적법한 행위이긴 하지만 민사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중에 국가배상 소송이 들어오면 다 물어줘야 됩니다. 물어줘야 되는. 그래서 함부로 남의 소유물이나 관리하는 물건을 손괴하고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엔트리를 범행 장소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혈액 취득을 위하여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뭐 음주운전을 했는지를 거부한다. 술 취해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뭐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혈액의 압수를 위한 것으로서 압수 영장의 집행이 필요한 처분이다. 영장의 처분이다. 이 참여, 이 참여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압수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게 공정성을 확보하고 집행받은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압수영장 집행하는데 야 내일 새벽 3시에 가서 5시에 가서 한다 라고 하면 통지하면 뭐 그거에 남아있지 않겠죠. 있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여성의 신체를 수색할 때는 성년 여성을 참여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경이 나가고 여성을 할 때는 여경이 나가고 참여자가 필요 없다.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 이제 또 통상은 급속을 요하는 때다. 라고 해서 없이 하는데 그렇죠? 급속을 요하는 때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가 있어서 시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그렇죠. 당연하지. 뭐 없애버리지. 잘못한 사람이 놔둘 이유는 없죠. 책임자의 참여는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선차 내에서 압수할 때는 책임자를 참여하여야 한다. 그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 압수하려면 주거주, 간수자, 중환자를 참여하게 해야 된다. 또 이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웃사람, 인거인 또는 공단체 직원을 참여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성을 담보해서 절차적 요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없다. 이 사람이 아무도 없이 마음대로 했다. 위협하고 나중에 이 압수수색 잘못했다. 그래서 제가 압수수색을 한번 했더니만 이 직원이 이 수사관이 신분증을 안 가져간 겁니다. 신분증을 안 가져갔더니만 변호인이 전화가 와서 누구를 압수수색을 시켰느냐라고 항의를 상당히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사를 하는데 그렇게 무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압수수색영장을 당하거나 체포영장의 집행을 당하게 되는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도 있고 또 도망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사의 동력이 또 떨어지고 그런 신문에라도 나오고 하면 그걸 해명하는데 상당히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 예전하고 좀 달라서 수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수사할 경우에는 수사한 경우에 못 찾았다. 증거물이나 물수물을 못 찾았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교부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압수를 했다라고 하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이게 압수 목록을 줘야 되죠. 압수 목록을 압수를 많이 해오면 목록을 작성하는 거 저것도 사실은 좀 굉장히 큰 업무입니다. 이 목록로 그래서 1, 2, 3, 4, 5 페이지를 쭉 서면을 이렇게
서류가 있어서 서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1하고 2 사이에 중요한 서류가 더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 해서 이렇게 껴 넣었는데 그것을 수사기관이 숨겼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 거를 껴놓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면서 다투게 되어서 공유를 치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소유자는 그 물건의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 소지자는 자기를 위하여 갖고 있는 자죠. 점유를 하는 자고, 보관자는 타인을 위해서 갖고 있는 사람,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이런 사람들에게 압수 목록을 교부해야 된다. 그죠? 압수 목록을 교부해야 된다. 까지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압수물 처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